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이어리나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항상 모든 영상마다 여러분들께 제 에너지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덧 벌써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간은 그리고 삶은 정말 훅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연말에 엄청나게 재미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켜서 들으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소수 중에 극소수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극소수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정말 마음 먹고 준비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이걸 먼저 딱 잡아 놓으면 성공은 물 흐르듯 따라온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잠재의식 패러다임 대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습관 쌓기에 대해 정말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를 위해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BJ 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으로 20년 동안 무려 6만 명의 행동을 설계하고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은 실패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공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 그게 자아상이죠. 내 자아상을 실현시켜주는 건 하루의 습관들이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공식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이 공식에 대해 인간 행동 설계에 대해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내용 진짜 잘 들어주신다면 말만 들어도 뭔가 진부하고 지치는 것 같은 성공 습관, 이거 어렵지 않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는 딱 세 가지예요. B는 MAP. 그러니까 이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와 능력과 자극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모형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포그 행동 모형이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수학 공식 같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쉽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행동이라는 건요,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죠. 능력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자극은 그 행동을 하라는 어떤 신호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특정 사건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목표를 딱 정하고 성공해야겠다는 욕구, 즉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동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능력과 자극이 받쳐주지 않으면 보통 성공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맨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못해요. 그렇게 시간은 가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욕망은요, 능력과 함께 옵니다. 일단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스스로 믿어버려서 없는 것 같아 보일 뿐인 거죠. 네, 우선 이렇게 두 개, 동기와 능력에 대해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이 자극은요, 이겁니다. 유튜브 피드에 올라오는 영상, 이 영상들은 사실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피드를 보면 온통 성공, 운동, 건강, 잘 사는 법, 부자와 관련된 영상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동기도 충분하고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 이 피드에 있는 영상들은 진짜 최고의 자극이 될 겁니다. 계속 나아갈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동이란 걸 하게 만드는 저자의 공식에 정확히 부합하거든요. 본인이 바라는 삶에 대한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피드를 보면요, 먹방이나 게임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피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동기와 능력은 A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매일 보고 듣는 모든 자극은 A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일 때, 그때 이제 사람은 방해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C형 목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걸 눈앞에 딱 현실화시키려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면의 대화,
여러분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전환 이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막 인간 개조 같은 느낌으로 엄청난 걸 애써서 혹은 고통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림은 작은 성공이라는 화소, 픽셀들이 모여서 모니터 화면의 그림으로 보이듯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성공의 화소, 픽셀, 조각들이 바로 하루의 루틴, 즉 습관인 겁니다. 습관 설계가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십자에서 온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3만 원을 기부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되니까요. 이 사람은 평소에 전쟁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무고한 시민들, 그 사람들이 안쓰럽게 다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돕고 싶었다고 해요. 네,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적십자에서 보낸 문자라는 자극이 날라왔고요. 동의 한 번으로 3만 원이라는 돈을 보낼 수 있어서 기부하기 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3만 원짜리 동의 버튼을 한 번 누를 정도의 여유, 즉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졌기에 전쟁 고아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는 행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 적십자의 문자라는 자극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뭘 설치하고 막 본인 인증 절차 복잡하고 이래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큰 능력을 요구하는 자극이었다면 이 행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자극은요, 능력보다 크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 큰 능력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뭐 동기가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죠. 왜요? 나는 지금 그걸 할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지 같은 성공을 매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게 쪼개야 하는 이유죠. 일단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분들은 좀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한 번도 습관으로 가져본 적 없는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그게 절대 부담스러워서도 안 되고요. 지금 오늘 그걸 하기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먼지 같아야 해요. 그 먼지가 쌓여서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러운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운동을 저렇게 하나? 어떻게 저렇게 책상 정리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매일 블로그 글을 쓰지?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30분씩 책 읽기를 계속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부럽다는 건요, 여러분에게도 그 동기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강해야 해요. 자, 이 행동 모형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30분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동기는 강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기 쉬워야 합니다. 즉 지금의 내가 그걸 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 곡선을 넘어서는 자극을 받을 때만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 동기는 되게 강하지만 지금 그걸 할 능력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마디로 지금은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하루 30분은커녕 지난 10년간 책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인생 바꾼 자기 주변 사람을 보고 그 동기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나도 책 읽어야지. 그런데 일단 무슨 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온몸이 막 좀이 쑤시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자세도 고쳐 앉고 30분이 무슨 몇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하루 30분 독서는요, 이 사람한테만큼은 행동 곡선 아래에 놓인 그야말로 엄청나게 벅찬 행동이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걸 습관으로 장착한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쉬운 행동인 것 같아 보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독서를 해야 한다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만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진짜 하루에 30분 독서도 못하는 사람인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행동을 할 능력은 있는데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관련된 자극을 무시합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 그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면요, 독서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 피드가 떠도 이 사람은 그 영상이 피드에 있는지도 몰라요. 눈에 딱 걸리지가 않는 거죠. 잠재의식, 정확히는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냥 통과시켜버려서 여러분이 지나쳐버리게
돕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은요, 행동 곡선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동기도 강하고 일단 오늘의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습관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딱 장착되는 거고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뭔가요?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무의식적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돼서 자동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막 어떠한 의식적인 고민이나 결정 없이도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데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동기, 능력, 자극, 이 중에 내가 뭐가 지금 약한가? 뭐는 강한데 뭐는 약하구나. 아니면 셋 다 전체적으로 약하구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짜 5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동기가 높을수록 하기 쉬울수록 행동할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런데 만약 하나가 좀 약해도 하나가 엄청 강하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 행동 곡선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둘 중에 어떤 거 한 가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둘 다 막 100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진짜 강해서 100이다. 그러면 능력은 50만 되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기가 엄청 강하지 않아서 70 정도다. 그러면 능력도 50이 아니라 최소 70 정도는 되어야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동기와 능력은요, 오로지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거고요. 자극 없이는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능력을 갖춰도 자극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 자극은요, 동기와 능력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마치 벨소리를 제때 못 들으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금방 끊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운동하러 가야겠다. 혹은 지금 당장 이 책 한 페이지 읽어야겠다 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동기와 능력이 있어도 자극이 이제 사라지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지금 그냥 바로 하십시오 라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를 얻으려면요, 1순위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극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싫다면 초코바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것처럼 자극을 제거해버리면 훨씬 편합니다. 잠들기 전 그냥 별 생각 없이 스마트폰 집었다가 쇼츠의 굴레에 빠져서 수면 패턴이 자꾸 꼬인다면 스마트폰은 옆방에 충전기에 꽂아놓고요, 알람 시계로 바꿔보세요. 이런 게 바로 자극을 바꾸는 겁니다. 자극을 적절하게 잘 배치했는데도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혹은 자꾸만 원치 않는 행동들만 하게 된다면요, 이제 이 순위로 내가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지금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팀원이 있는데 회의에 맨날 지각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그 팀원에게 회의 시간을 알람 설정해 뒀는지,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 있었는지 1순위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팀원이 혹시 회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회의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지, 즉 그 능력을 알아봐야 해요. 본인이 지금 맡기에 너무 벅찬 업무가 매일 회의 시간 직전에 있다거나 회의가 연달아 계속 있다거나 하면 답을 찾은 겁니다.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극에도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사실 동기가 없으면요, 아예 그걸 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기는요, 사실 마지막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0순위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동기, 능력, 자극, 3박자를 맞추는 과정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 목표를 위한 행동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저자의 사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자는 화장실에 샤워 부스 청소를 두고 아내와 수년 동안 논쟁을 했다고 해요. 하필 그 집은 물기가 잘 빠지지 않아서 곰팡이가 잘 생겼는데 아내는 매일 저자에게 샤워 부스를 쓰고 나면 물기를 닦아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저자를 샤워 부스로 데리고 가서 남편이 항상 말하는 그 행동 모형을 직접 가동했습니다. 재미있죠. 아내가 말해요.
우리는 둘 다 깨끗한 샤워 부스를 원하지. 저자도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동기를 확인한 거죠. 그런 다음 아내는 저자의 능력에 대해 질문을 해요. 샤워 부스를 닦기가 왜 어려워? 라고 물었고 저자는 정확히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수건으로 닦으라는 건지 스키즈 밀대로 밀라는 건지 벽면도 닦으라는 건지 아내의 요청이 추상적이어서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샤워기를 잠그면 사용한 수건을 집어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쓱쓱 닦으면 돼. 그 다음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면 끝이야. 네, 저자는 아내가 보여준 방법이 너무 쉬워서 처음부터 안 물어본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보여주자 이 과업의 난이도가 확 내려간 거예요. 엄청 쉬운 일처럼 느껴진 거죠. 저자는 진심으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샤워 부스를 깨끗이 쓸 동기도 강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곧바로 저자의 행동 곡선 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샤워라는 그 자극이 있을 때마다 그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성공을 말하면서 굳이 저자의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례죠. 샤워부스 청소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에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에 한 번, 정말 딱 한 번 눈길을 주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여성분의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도 활동적인 일상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이후에는 5분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매일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나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막막함과 저항감을 토로했죠.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어요. 왜 나는 5분, 나를 위한 시간 그 5분을 내기가 이렇게도 힘든가?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가? 아니면 집안을 돌봐줄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가? 결국에는 좌절감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한 채 저녁을 짓고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면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고 자연스럽게 손을 덜 타게 되면서 유튜브란 매체로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들여다보는 그 자극이 커지자 다시금 건강하고 멋진 자신을 찾고 싶은 동기가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을 통해 그녀는 저자를 찾아갔어요. 그녀가 저자와 함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행동을 단계별로 잘 인수분해 해본 결과 자신이 끌려하는 운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확인한 거예요. 주 1회 30분, 주 1회 1시간, 주 2회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어느덧 예전의 운동 습관을 되찾았다고 하고요. 여러분, 어떠한 행동에 시간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절대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행동을 촉발할 자극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손으로 직접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이걸 어렵게 만드는가? 이 능력에 대한 질문과 답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곧바로 손으로 직접 적어보세요. 모든 행동의 인수분해는요. 손과 연필, 메모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내 행동의 기제를 딱 알게 되는 순간 뭘 바꿔야 하는지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네, 여러분. 결국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아채야, 눈치채야 해요.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동기는, 일단 지금 내 능력, 그러니까 레벨이 어디쯤 있고 내 주변의 자극은 어떤지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냅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 전에 도대체 무엇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동을 내가 한번 점검하는 것 이거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요. 실험실 배양 접시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바라보는 과학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동을 그렇게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3가지를 여러분 다이어리나 노트에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탓하기를 멈추자. 원하는 행동을 먼지처럼 쪼개자. 실수는 새로운 발견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다고 나는 믿는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모습과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하고 싶은 행동을 정해서요. 지금 내 레벨에 맞는 수준으로 작게 쪼개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부단히 하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는요. 반드시 이 작게
가볍게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오늘은 사람을 진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 정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른바 행동 설계 3단계입니다. 프로 미룸러, 프로 게으름러일지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3단계 설계법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학 박사 BJ 포그의 습관의 디테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딱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제 1부에서 B는 MAP,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 능력, 자극, 이게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즉 행동을 이루는 3박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맨날 동기부여라고 말할 때 이 동기, 이거 파헤쳐 볼게요. 이 동기를 파헤쳐서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야 나를 성공까지 이끌고 가는지, 도대체 그 성공하는 행동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체가 뭔지, 그 3단계 설계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동기가 뭘까요? 포괄적인 수준의 행동부터 구체적인 행동까지 우리가 행동하려는 모든 욕구를 일으켜 그걸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하고, 하루 날 잡아 집안에 안 좋은 물건과 음식들 몽땅 버리고, 갑자기 영어 공부 1년치 강의를 결제하고 공항으로 냅다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버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기는요, 변덕이 심합니다. 꼭 파도 같아요. 계속 바뀌고 그 강도도 높았다가 낮았다가 매일 매분 매초 계속 바뀝니다. 자, 그럼 이 동기의 특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덕이 심합니다. 2. 파도처럼 강도가 달라지고요. 3. 매분 매초 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동기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보다 오후에 뭔가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금요일 밤이 딱 되면 대부분 자기개발 동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 동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기복 때문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이 동기라는 아이의 기본 세팅값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수준의 동기가 계속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유지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동기를 완전히 인수분해해서 일정 수준의 동기를 계속 이어가려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이어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특정 동기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을 지속하는데 애를 먹는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 딱 맞는 행동을 그냥 계속함으로써 역으로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수준의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동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동 설계의 첫걸음은 여러분의 열망을 분명하게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1단계에서는 여러분의 열망 혹은 원하는 그 결과를 명확히 적어보세요. 종이에 적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라는 열망을 썼다면 이게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모호하면요, 왜 하고 싶은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다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한량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몇 년 뒤 해외에서 사는 게 진짜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 열망을 명확히 하면요,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그 행동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저자도 처음에 소위 마음 챙기기, 이게 자기 열망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건 생활 속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였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열망의 이 디테일을 어떻게 집어내느냐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행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스트레스 줄이기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 무언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챙기기는 보통 아예 다른 걸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뭘 안 하는 거고 하나는 뭘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열망을 명확히 하세요. 섬세하게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 다음 2단계는요. 행동 가능한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과정은요. 사실 정말 중요한데 다들 안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열망과 결과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요. 열망은요. 이를테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이상 받기와 같이 측정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망과 결과 이 두 개만 딱 생각해요. 아니 그럼 그냥 이번 학기에 전과목 A 받기를 위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면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과 결과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지금 당장 혹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꺼놓기, 교재 펼치고 5쪽을 읽기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행동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항상 이유만 찾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죠. 그러니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보세요.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열망은 명확히, 행동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열망이 만약 혈당 관리를 하는 거라면요. 그래서 언제까지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열망과 결과를 명확히 했다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각종 건강 프로그램과 각종 서적, 전문이나 주변에서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행동 설계 마지막 3단계입니다. 나한테 진짜 딱 맞는 행동을 골라내면 되는 건데요. 저자는 이 행동을 황금 행동이라고 불러요. 이 황금 행동은 2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이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즉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한 커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저자의 행동 모형에 따르면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능력상 지금 당장 하기 어려워도 일단 할 수 있게 돼요. 동기가 엄청나게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기는 파도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여러분이 하기 쉬운 수준이 되어야 이 낮아지는 동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동기도 점점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난이도도 좀 있어서 지금 하기도 어렵다. 이러면 이제 동기와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 이 행동 곡선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서 그 행동은 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막는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동기의 마지막 특성인데요. 바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청소하고 싶다, 쉬고 싶다, 설탕을 끊고 싶다, 달달한 걸 먹고 싶다. 둘 다 분명히 나의 동기가 맞는데 완전히 상충되죠. 동기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게 동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현재, 즉 오늘자 내 능력으로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게 무조건 이깁니다. 청소하고 싶다와 쉬고 싶다. 이 2개의 상반되는 동기가 만나면 능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건 당연히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청소하는 것 대신 그냥 쉬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쉬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이건 뭐 사실 청소하는 거랑 쉬는 거 이 2개 말고도요. 이렇게 반대되는 동기가 있을 때 보통 여러분이 자꾸 쉬운 것만 선택해서 진짜 인생 바꿔야 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막 여러분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자괴감이 든다면요. 이걸 진짜 막아야 합니다. 네, 모든 행동의 목적은요.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정체성 훼손을 막고 내가 바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동기를 유지시키는 것이어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으로 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을 일단 해보세요. 쉬운 것보다 더 쉬운 행동.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현대인들은 가만히 쉬는 것보다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그냥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걸 그렇게 하면서 청소에 대한 영상을 눌러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에 대한 동기가 올라올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요. 그 동기의 강도,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잠들기 전에 먹방 계속 보면 그 음식이 점점 더 엄청 먹고 싶어서 결국엔 내일 그 음식 결국 먹잖아요. 똑같아요. 동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언제 쉬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일어나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이에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너무 쉬운 일이라 어김없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쉽지만 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또 다른 행동을 설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공 정체성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아주 작게 쪼개서 시작하세요.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하는지, 지금 내 레벨에 맞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건지, 이걸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부터 다지세요. 흙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 새싹이 나고 나중엔 더 자라거든요.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게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지 같은 성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성공하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쉬운지 어려운지, 쉽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제대로 쉽고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이자 심리 커뮤니케이션 박사죠. BJ 포그의 습관의 디테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정말 사방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 습관, 그걸 장착할 수 있는 심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은 그냥 딱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30초 안에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면 좋습니다. 단순하고 작게 행동하는 건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이 돼요. 이 단순함은 내 행동,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영구적으로 바꿔줍니다. 자, 한 번 더 짚고 가볼까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B는 MAP.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 능력, 자극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는 하고 싶은 욕구죠. 능력은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극은 환경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찬사를 보낸 포그 행동 모형인데요. 사람이 결국 이 행동 곡선 위로 갈 때만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의 여러분이 하기에 어려운 거면요,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동기가 낮으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크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하기 쉬워야 사람은 행동을 하고요.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 동기와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행동 곡선 위에 있어야 우리는 행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우리 사람의 동기는요, 계속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그라들고요. 아침에서 밤으로 갈수록, 월요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동기가 계속 낮아지니까 우리는 이제 행동은 둘째치고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침대랑 소파에서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 동기라는 아이는 계속 변하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능력 부분, 즉 행동을 쉽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동기가 변하건 말건 그냥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싶고 해야 되긴 하고 하면 좋겠는데 맨날 행동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런 스스로에 대해 원망하고 자책하는 그런 파괴적인 내면의 독백, 역시 난 안 돼 와 같은 말들을 속으로 계속 스스로 세뇌하면서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막 훼손하는 그런 거, 이제는 진짜 멈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랑 딱 맞는, 내가 하기에 정말 딱 좋은 그런 행동이 뭔지 골라내는 작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동 설계 3단계는 이겁니다. 1단계, 열망을 명확히. 2단계, 행동 선택지 탐색. 3단계, 딱 맞는 행동 골라내기. 이 행동 설계는 사실 7단계로 끝나는데요. 오늘은 4, 5단계에 대해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행동 설계 4단계는 이겁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라. 네, 오늘은요, 여러분, 아니 뭐 그런 하찮은 걸로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큰 변화를 어떻게 이루네요? 이런 모든 의심과 생각들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스타그램이 성공한 이유는요, 바로 이용자들에게 단순하고 쉬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앱이 나오기도 한참 전에 개발자 2명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당시에 자기 상태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는 위치 공유 서비스, 사진 공유 서비스, 이 두 개가 전부였어요. 이 두 개 중에서도 사람들은 주로 좀 더 쉬운 사진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두 명의 개발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주변 상황을 기억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뽐내거나 드러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욕구들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건 그냥 사진을 찍어서 바로 공유하는 행위일 겁니다. 네. 이 두 개발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 행동을 정말로 가장 하기 쉽게 설계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2010년 출시된 인스타그램은 단 3번의 클릭으로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당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카피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식은죽 먹기만큼 쉽다. 이거였습니다. 출시된 지 18개월도 안 된 이 인스타그램을 당시 페이스북이 10억 달러, 지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에 인수했거든요. 당시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론은 인스타그램을 진짜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사실 실리콘밸리를 휘어잡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단순한 접근법만큼 성공이 확실한 건 없다는 걸요. 네, 사람들은 대부분 뭐 아니면 도라는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떼돈을 벌려면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술을 끊고 아파트를 팔고 가진 걸 모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간혹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중의 급격한 관심을 받으면서 서사극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서사극은 정말로 눈길을 사로잡는 진짜 딱 하이라이트 부분만 모아둔 압축본인 건 대부분 몰라요. 우리 인생은 사실 이렇게 막 대담한 에피소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살면서 인생이 정말 가끔씩 대담해져야만 하는 순간을 요구하긴 하지만 점진적인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성공, 이건 하나도 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지루하죠. 네, 성공은 그 20%의 대담한 결단과 80%의 단순한 반복이 이끕니다. 여러분, 단순한 건요, 거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루고 싶은 변화가 크건 작건 그 출발점은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함은 여러분 인생의 결과값을 영구적으로 바꿔버리고요. 단순한 행동을 만드는 방법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타터 단계를 받아들일 것, 행동을 축소할 것. 여러분이 5km를 뛰고 싶은 습관을 장착하고 싶다고 할게요. 뭐부터 할까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km를 뛰는 것 자체가 생전 처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터 단계에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뛸 필요는 없다. 매일 운동화를 신기만 하자. 운동화 신기. 이게 사람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운동화 신기가 습관이 되면 일단 걷는 게 그리 귀찮은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오면요, 그때부터 걷다가 중간에 30초만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1분을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문득 어느 날부터는 거의 매일 그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스타터 단계가 더 큰 습관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30초 안에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 주력하세요. 여러분, 조급하게 기대치를 올리지 마시고요. 행동의 스케일을 키우려고 서두르지도 마세요. 뛰는 게 부담스럽다면 걸어도 되고, 걷는 게 부담스럽다면 운동화만 신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을 챙겨 먹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생전 아침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불규칙적인 식습관에다가 패스트푸드로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그의 주치의가 직접 아침을 해 먹는 걸 권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스레인지부터 켜기로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스스로 정한 스타터 단계였어요. 스타터 단계에서 아주 작은 이 행위를 하는 건 곧 성공입니다. 습관을 살려두고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스타터 단계의 목적이니까요. 여기서 하는 이 먼지 같은 사소한 행위가 계속 쌓이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의 2번째 원칙이죠. 행동의 축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벅찬 그 일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보세요. 하루에 7분 동안 땀나게 운동하기? 몇 년간 운동이랑 담 쌓고 살던 사람이 이걸 해보면요, 7분 땀나게 운동,
쉽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책 읽기, 팔굽혀 펴기 20번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하체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스쿼트 하루에 1개, 진짜 이걸 목표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2개, 3개, 10개 이렇게 늘려 나가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20개씩 3세트, 그러니까 60개씩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습관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습관은, 성공은요,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겁니다. 일단 일상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 커다란 식물을 상상해 보세요. 식물이 단단히 자리 잡지 못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맙니다. 습관 살려두기 원리도 똑같아요. 하기 힘든 거창한 행동은요, 뿌리가 얕게 내린 커다란 식물과 같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살다가 인생의 폭풍이 한 번씩 몰아치면 버티질 못해요. 뿌리부터 다지세요. 흙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 새싹이 나고 나중엔 더 자라거든요. 폭풍을 견뎌낼 수 있게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더 이상 그 정도 하찮은 수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나? 라고 질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 행동을 하게 하는 마지막 퍼즐이죠. 자극입니다. 네, 사실 이 자극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이라는 건 늘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라는 형태로 숨어 있거든요. 자극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딱 깨울 때 이제 그 잠재력이 스파크처럼 튀어오르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극은요,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 설계 4단계,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5단계죠. 적절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행동 모형에서 동기와 능력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서 자극은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극을 알아차리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자극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자극이 뭐냐? 세 종류가 있어요. 인간 자극. 네, 말 그대로 인간이 직접 주는 자극입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 딸에게 엄마가 숙제해야지 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자극이죠. 그런데요, 이 자극은 3가지 자극 중에서 효과가 가장 약하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남이 아니면 이제 내가 스스로도 읊조리는 혼잣말도 있습니다. 혼잣말로 지금 이걸 하자, 나는 이거 해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인간 자극이고요. 여러분, 인간 자극이 일단 전제되지 않으면요, 사실 다른 그 어떤 자극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최소한 혼자 되뇌는 이 자극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깎아내리지 않으셔야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상황 자극. 두 번째로는 상황 자극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알람을 맞춰놓거나 포스트잇에 적거나 하는 모든 환경 설정 행위, 이게 바로 상황 자극입니다. 상황 자극은요, 너무 많이 설정해버리면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알람이 왔는데 그걸 가뿐히 무시해본 경험. 그러니 이 상황 자극은요, 주기적인 습관을 만들 때보다는 진료 예약 같은 일회성 행동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인간 자극, 상황 자극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성공 습관, 주기적인 습관은 무슨 자극이 필요한 걸까요? 행위 자극, 바로 3번째 자극인 행위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소위 습관 쌓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 행동이랑 앞으로 장착하고 싶은 습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저자는 치실을 하는 습관을 갖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양치질하는 습관 다음에 치실하는 습관을 붙여버렸습니다. 연결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습관이 새로운 습관을 촉발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자는 새로운 습관 바로 앞에 붙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을 앵커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앵커는 닫히잖아요. 이 앵커 습관은 진짜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새로운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자극, 알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장착하고 싶은 습관과 성격이 비슷한 앵커 습관을 잘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앵커 습관은요, 일상 속에서 원래부터 여러분이 계속 해오던 행동이어야 합니다. 나는 특별한 습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인식 자체를 못해서 그래요. 인간은 사실 누구나 알게 모르게 딱 그 사람만의 고유한 습관으로 채워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여러분. 모든 습관은요, 처음 딱 도입할 때, 장착할 때 그 습관을 내 일상 어디에 끼워 넣으면 될지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앵커 습관 더하기 새로운 습관 더하기 앵커 습관,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소위 갓생이라고 부르는 만족스러운 습관 쌓기에 성공하는 거죠. 저자는 이걸 습관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더 확 와닿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앵커 습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존의 습관하고 장착하고 싶은 새로운 습관은 웬만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습관으로 밥을 먹은 다음에 꼭 식탁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을 장착하고 싶다면 주방에서 매일 하는 기존의 앵커 습관이 뭔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앵커 습관과 새로운 습관은 서로 이 빈도가 맞아야 해요. 새로운 습관을 하루에 한 번 하는 앵커 습관 뒤에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빈도를 맞추는 게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한번 갈 때마다 다녀온 뒤에 팔굽혀펴기 5번을 한다라는 습관을 연결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은 밤에 자다 일어나서도 가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밤에 자다 깨서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빈도수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하고 잘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만 들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빈도수도 안 맞았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할 수도 없는 두 개의 습관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장소와 빈도수를 딱 맞춰서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다면 그 습관은 진짜 막 애쓰고 고생하지 않아도 별다른 노력 없이 여러분 생활에 편입될 겁니다. 자, 저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요. 습관을 장착하기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줘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꿀팁입니다. 엣지,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싱크대 닦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싱크대가 항상 며칠만 지나면 너무 지저분해져서 냄새도 나고 볼 때마다 기분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정작 싱크대 청소하는 습관이 장착이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침 식사한 그릇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싱크대를 닦는 습관 레시피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녀의 고충을 들은 후에 저자는 이 앵커 습관의 종착점인 수도꼭지 잠그기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근 후에 바로 싱크대를 닦기라고 레시피를 수정해 준 겁니다. 네,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수도꼭지를 딱 잠글 때의 느낌과 돌연 중단되는 물소리, 이 감각이 입력되니까 자극이 뚜렷해진 거죠. 이제는 싱크대만 닦으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자극입니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자극, 장착하고 싶은 새로운 습관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귀로 어떤 걸 들을지, 눈으로는 뭘 볼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러니까 어떤 감각이 딱 들어오면 그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지 엣지를 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심지어 불쾌한 자극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여성은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언쟁이 있거나 불쾌한 일이 있으면 딱 그 즉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불쾌한 자극을 기분 좋아지는 일과 연결을 한 케이스죠. 그녀는 점차 이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모욕감이란 자극이 주어지면 나는 반드시 근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새롭게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 번의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 정확히 그 3배인 3번의 긍정적인 경험을 해줘야 감정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도 주는 것 같은 이중 보상의 느낌을 느꼈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자극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회생활 하면 진짜 그렇게 되게 어렵다는 걸요. 그러면 그냥 사회생활이 다 이렇지, 진짜 그지 같다, 집에 가고 싶다, 매일 이러면서 평생 사는 건 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맨날 이랬는데 올해도 맨날 이렇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맨날 이럴 거고요. 여기서요, 사회생활 진짜 거지 같다, 이 생각 대신 나를 컨트롤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방향을 탁
트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열받음과 상심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타인의 상황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인관계에서 혼자 막 먼저 열받고 분노하고 상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자기보다 여유가 더 없는 상대방을 돌봐줄 상황까지 자기 스스로를 개선시킨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급하는 모든 행동, 습관, 먼지 같은 성공들은요, 일단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먼저 그것들을 해줘야 이제 다른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들을 결국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유쾌한 감정을 통해 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습관을 진짜 한 번만 장착해 보세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그 습관들을 여러분 일상에 배치하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드리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주셔야 해요. 처음부터 욕심이 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을 들이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처음부터 막 거창하고 멋있게 시도했다가 이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까지 인생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끄는 성공행동 설계의 대장정 7단계 중 5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5단계까지 정리해볼까요? 행동 설계 7단계. 1. 열망을 명확히. 2. 행동 선택지 탐색. 3. 딱 맞는 행동 골라내기. 4. 아주 작게 시작하기. 5. 적절한 자극을 주기. 여러분, 이 5단계까지 행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빠져 있다는 걸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 영역인데요. 감동이 빠졌습니다. 정확히는 감정이 빠져 있죠. 감정이 빠진 행동은요, 금방 메말라 죽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성공으로 가는 그 행동을 지속시켜 주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반복됐을 때 진짜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낱낱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요, 빈도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감정이에요. 네, 여러분, 똑똑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실지, 어떻게 성공하는지 오늘 영상 보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성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작부터 왜 이렇게 힘을 주며 시작했는지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공을 만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감정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이 성공을 피할 수 없게 해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이자 무려 20년간 인간의 행동 그리고 성공을 연구한 BJ 포그 박사의 습관의 디테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인생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루는 행동설계 7단계. 1. 열망을 명확히 하라. 2.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라. 3. 딱 맞는 행동을 골라내라. 4. 아주 작게 시작하라. 5. 적절한 자극을 준다. 네, 이렇게 5단계까지 지난 영상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5단계까지도 굉장히 정교해요. 진짜 행동하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행동을 쪼개고 자극을 주고 환경을 설계하고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저자가 연구하며 집중해 온 결과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 정교한 과정이요, 이제는 낡은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정과 습관, 그리고 성공 사이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고서 저자는 정말 탄식을 했다고 해요.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해 가르칠 때 나는 한 문장으로 아주 분명하게 요점을 전달한다.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 그 외에는 없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호합니다. 그래서 무슨 감정을 일으키라는 건데, 어떻게 일으키는 건데 싶으시죠? 여러분, 해야 할 건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먼지 같은 성공에 진짜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들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축하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저자의 일화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내가 이놈의 치실질을 습관으로 장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있을 때였다. 새로 시작한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고 어린 조카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네, 저자는 당시 비참한 하루하루의 여파를 견뎌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요. 새벽 3시까지 강아지 동영상을 보고서야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씻을 때는 일부러 거울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거울을 피한다고 해요. 몰골도 엉망이고 기분도 엉망인 자신의 상태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고 또 바라보기도 싫은 거죠. 그러던 중 저자는 어느 날 아침에 입안이 너무 텁텁해서 치실질을 한번 했습니다. 치실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거울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울을 한번 봤죠. 그리고 진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봤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도 하기 싫던 치실질을 오늘은 했네. 잘했다. 성공했다. 지금 엄청나게 하찮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저자는 딱 그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변화가 느껴진 거죠. 어둡고 옥죄었던 마음에 따뜻한 공간이 살짝 열린 듯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차분해졌고 기분이 약간 나는 듯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기분을 더 느끼고 싶어진 겁니다. 얼마 전 조카가 죽었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고작 이 치실 하나로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도 헛웃음이 났다고 해요. 어떻게 이깟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자가 행동과학자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희미하게 찾아온 이 감정에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그 순간을 그렇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자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당시 그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습관 그리고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정말 답이 까마득한 질문들이었다고 회상을 해요. 치실 하나 했을 뿐인데 왜 기분이 나아졌지? 치실질 때문인가? 거울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외친 효과인 건가? 아니면 웃어서? 그 후로도 저자는 아침 저녁마다 치실질을 하고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성공,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현실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일단 기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확실히 그 전보다 계속 더 나아지고 있는 걸 느꼈다고 하고요. 이때의 경험을 통해 저자는 치밀한 연구를 통해 행동설계 6단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에 또 강조를 해요. 행동설계 6단계, 바로 성공을 축하하랍니다. 사람은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원래 평생을 자기 스스로를 기죽이는 말만 하고 살거든요. 20년 동안 6만 명을 연구한 저자의 대대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이건 명확해요. 사람들이 대체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말을 달고 살 거면 정확히 똑같이 내가 잘했구나 이 말도 달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법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가 않아요. 다 자란 성인들은 보통 자기 성공을 자기가 인정하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만족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성공에 대해 기뻐하는 걸 스스로 약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그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셀프 축하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진짜 그 성공 습관을 딱 장착하고 싶다면 이건 권장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셀프 축하는 그걸 언제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하든 나쁠 때 하든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여러분이 방금 한 그 습관을 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셀프 축하의 효과를 매주 측정했어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 유명 인사들이 자기 성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축하하는지 관찰까지 했고요. 관련 과학 논문들과 각종 문헌들을 파고 팠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개념들을 종합한 끝에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셀프 축하가 뇌의 보상 회로를
반짝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면서 뇌는 이제 방금 했던 행동 순서를 인식하고 그걸 부호화한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도파민을 역이용하는 거죠. 쇼츠 보는데 쓰지 마시고요. 달달한 것들 먹는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 여러분을 도와줄 게 분명하지만 아직 여러분한테 장착되지 않은, 그래서 자동화되지 않은 그 일을 하는데 도파민을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엄마와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죠. 아기는 기우뚱거리면서도 귀엽고 그 작은 손으로 탁자를 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용기를 내서 탁자에서 한 손을 떼고요. 엄마는 팔을 내밀며 말하죠. 아가 이리 와. 할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죠. 이렇게 적절한 순간의 축하는요, 아기가 걸음마를 더 빨리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그 습관을 기억하니까요.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감정이 더 극대화되면요, 뇌에서는 마법이 아니라 이제 신경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뇌는 무조건 그 행동을 기억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 하게 합니다. 뇌는요, 주변 세계의 경험, 광경, 소리, 냄새, 움직임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축하로서 긍정적 감정 하나 심어주면 뇌는 그 경험을 재평가합니다. 아기가 첫 발을 떼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발을 뗀다는 것, 걷는다는 건 너무 좋은 것,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입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행동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요, 감정은 그 행동을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동으로 만드는 힘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정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요, 빈도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감정이에요. 잘했어, 성공이야 라고 말해주는, 진짜 딱 그거, 이렇게 해본 적이 아예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성공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뇌를 해킹하라고 조언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진짜 1000번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이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서 저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 직후에 바로 축하해보세요. 즉시성의 원칙이죠. 그 다음, 진짜 축하하고 있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네, 강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은 뇌에서 진짜 빠르게 분비되고 또 바로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려면요, 유쾌한 감정의 신호를 행동하는 즉시 빨리 보내야 해요. 경험을 하고 보상이 있기까지 간격이 시간상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취향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이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커피 향을 좋아해도 누군가에겐 아무 감흥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효과적인 축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뇌는 어색한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색하거나 장난처럼 느껴지면 뇌는 오히려 그 행동을 피해 다닌다고 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뇌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진짜로 나를 축하하는 것, 이겁니다. 뿌듯한 기분을 느껴야 해요. 저도 이걸 항상 하는데요. 저는 그냥 하찮은 먼지 같은 그 작은 성공을 딱 하고 제 스스로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해줘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축하 문장, 손짓, 표정, 행동을 여러분이 습관으로 장착하고 싶은 그 새로운 행동 직후에 의도적으로 딱 붙여버리면요, 뇌는 무조건 새롭게 패턴을 형성합니다. 만약에 이 셀프 축하가 너무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게 원래 인간 행동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실에 낡은 TV가 있다고 칠게요. 종종 아무 이유 없이 TV가 꺼집니다. 측면을 탁탁 치면 다시 켜지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 매번 효과가 있죠. 네, 그게 왜 효과가 있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탁탁 쳐서 원하는 대로 보던 프로그램을 끝까지 볼 수 있으면 그뿐이죠. 이 행동 역시 똑같아요.
도파민이 이 성공 습관을 장착시키는데 핵심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하라는 건 사실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감정을 속으로 숨기는 문화권에서는 더 어렵죠. 마치 회사에서 평소 무뚝뚝한 부장님이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깊은 감정을 드러내면 엄청 어색한 것처럼 축하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타인을 축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모여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축하는 일종의 배워야 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이 기술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술의 특징이 또 있죠. 한번 손에 익으면,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편안하게 되잖아요. 이 축하도 똑같습니다. 막 애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나중에 편안하게 될 거예요. 성공할 여러분이 치러야 할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셀프 축하 이거 배우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은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문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축하할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딱 인식하는 건요, 이건 정말 인생에 말도 안 되는 변화를 불러온다는 거죠. 자기 비판을 좀 멈추고 성공을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은요,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해요. 저자가 그 작은 거 가지고 사람이 변한다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종종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다고 해요. 원래 그냥 다 싫은 사람들은요, 스탠포드대 연구소 소장이고 뭐건 개의치 않습니다. 목표 그리고 성공하려고 나아갈 때 주변 소음에 왜 신경을 꺼야 하는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죠.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 우리는 왜 손뼉을 치고 그렇게 기뻐하나요? 아기가 완벽히 걷고 있거나 아니면 옆집 아기보다 더 큰 보폭으로 잘 걸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첫 걸음을 시작으로 아기가 평생 걷고 달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건 이 아기의 앞으로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무엇이든 결국 이 작은 첫걸음이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유튜브 영상 하나일 뿐이지만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명징한 그 울림을 느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는 기분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셀프 축하 이거 하나로도 뇌는 변합니다. 나만의 연민 파티를 이제 종료해 보시고요. 누구든 익사할 정도의 슬픔, 상실을 겪죠. 네, 살면서 그런 감정에 젖어 있을 때도 필요합니다.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셀프 축하를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이렇게 해 나아가면요,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고 있을 겁니다. 나에게 내가 진심으로 친절해지는 그 순간부터 자신감이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해? 나는 운동하는 걸 원래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던 사람이 운동 없인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늘 끈기 없고 실패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손만 대면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 변화는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물들이는 작업입니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습관 설계 시스템의 마지막 7단계 총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하셨죠.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언어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의 그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은 일에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중대한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말도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끄는 성공 습관을 만드는 그 디테일,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행동설계 박사 BJ 포그의 저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성공 습관 설계 시스템 7단계, 우리는 앞서서 진짜로 행동을 만드는 6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행동 설계 7단계 1. 열망을 명확히 하라. 2. 행동 선택지를 탐색하라. 3. 딱 맞는 행동
골라내라. 4. 아주 작게 시작하라. 5.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6. 성공을 축하하라. 네, 이제 대망의 7단계입니다. 반복입니다. 정말 매일 10번씩 들려드려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7단계, 반복하고 확대하라. 모든 습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모든 습관은 성장하고 증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복에 반복을 더하면 모든 습관은 성장하고 증식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 수쿠마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는 36살이 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결혼하는데 자기는 배만 나온 아저씨가 점점 돼가는 거죠. 두 가지 모두 갑자기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배는 바지 위로 솟아올랐으며 파티가 끝나면 홀로 귀가하는 그와 달리 친구들은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겠어? 라는 말이 머리에 맴돕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체중을 관리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에 꼴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음식에 신경을 쓰고 운동도 더 하려고 합니다. 온갖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볼록한 배는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의 뱃살과의 전쟁은 외모보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는 IT 회사 전문가였는데 허리와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책상에 30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통증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근무 시간이 길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병원을 찾아갔죠. 의사는 그의 복부 비만을 통증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네, 그는 당연히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죠. 운동을 더 하고 좋은 것들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몸만 축날 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좌절감과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면 곧잘 운동을 포기하고 소파에 파묻혀 감자칩이나 먹는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자기의 올챙이 배가 귀엽다는 여성을 만나 결혼합니다. 아내는 그에게 자신의 트레이너와 운동해보라고 제안을 해요. 몇 주는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얼마 못 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그에겐 스트레스였어요. 그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라고 변명했고요. 시도했다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은 좌절만 안겨주는 게 아니라 불안까지 유발했습니다. 이건 비단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이 불안해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무력감도 느꼈고요. 어느덧 40이 넘어 50을 바라보게 된 그는 자신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살을 빼보려고 애써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세월 동안 노력이 남긴 것은 여전한 뱃살과 불면증, 커져가는 불안감 뿐이었어요. 그는 결심합니다. 그냥 양치를 하고 난 후에 팔굽혀펴기 2번만 하자. 네, 이렇게 하찮은 작은 습관의 힘을 알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14년을 지속했던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팔굽혀펴기 2회, 5초간 플랭크 동작하기와 같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시도를 하며 그는 스타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터 단계가 결코 별것 아닌 거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반복했습니다. 반복. 결국 그 행동들은 이제 습관이 되었고 그는 체중 9kg을 빼는 것과 동시에 허리 둘레도 5인치나 줄였습니다. 그 외에 그가 달고 살았던 고질병들이 하나 둘씩 차차 나아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습관은 정말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의 14년 만에 좌절과 불안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50살을 넘은 그는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50회로 시작해서 5분간 플랭크 동작을 하는 등 아침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를 책에 적극 활용하고 싶어 했던 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본인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말합니다. 그럼요. 나는 완전한 변신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은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팔굽혀펴기 2회에서 시작해서 50회까지 늘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뱃살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는 여러 해 동안 그냥 꿈만 꿨던 10km 단축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사람은 구상만 했던 사업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가?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앞서 습관의 특징 2가지로 미리 말씀드렸죠. 작은 습관은 성장하고 증식한다고요. 자, 먼저 성장은 습관의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3번의 심호흡이 하루 매일 30분 명상으로 성장하고, 싱크대만 닦던 습관이 주방 전체를 청소하는 습관으로 성장하죠.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의 성장입니다. 네, 여러분의 각각의 습관을 잘 살펴보세요. 그 과정을 보면 각 습관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쿠마르가 매일 하는 플랭크 운동은 최대 5분까지 성장했어요. 그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 이상 하게 되면 운동에 대한 동기가 낮아진다는 걸 14년간 고배를 마신 끝에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포그 행동 모형을 볼까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그래프의 행동 곡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동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면 그 행동은 하기 쉬워야 해요. 반대로 행동이 다소 어려울 경우에는요, 동기는 엄청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동기란 아이는요, 변덕이 심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하기 쉬운 행동을 반복해서 그냥 내 수준을 올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걸 그만큼 해도 쉽네, 별거 아니네, 갑자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내 능력, 내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변덕을 부리는 그 동기라는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이 습관의 정점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스쿠마르는 팔굽혀펴기를 2회에서 3회로 늘릴 그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는 진심으로 팔굽혀펴기 2회를 하면서 올바른 자세에 집중했어요. 지금 이 순간 스타터 단계에서 본인이 가장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딱 집어낸 거죠. 이 습관에서 관건은요, 횟수가 아닌 정확함이었습니다. 자세는 더 좋아졌고 어느 순간 2회가 가뿐해졌어요. 본인의 호흡과 근육의 통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탁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자세는 완벽했으며 어떠한 숨가쁨도 없고 통증도 전혀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보다 양치질을 한 이후에 어떠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의 안전지대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작게 시작하고요, 안전지대를 늘려가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야 해요. 며칠, 몇 주에 걸쳐 새로운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안전지대의 영역을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늘 안전지대에서 진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더 해보는 거죠. 안전지대를 넓히고 한 발짝 더 나가고, 또 거기까지 내 안전지대로 넓히고 또 한 발짝 나가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오직 지금 이 스타터 단계에서 내가 집중할 게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스쿠마르가 팔굽혀펴기에서 정확함을 신경 쓴 것처럼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딱 하나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합니다. 무작정 크기를 키우기보다요, 그 일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 포인트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공략하세요. 그게 완벽하게 될 때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전지대를 늘려갈 때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전지대를 늘릴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렇게 습관은 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뭔가 벅차다면요, 뒤로 물러나 기본만 해보세요. 기본만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반복에 의해서 확대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은 반복에 의해서만 확대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전지대의 경계는요, 직선이 아닙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주식 그래프처럼요, 들쑥날쑥한 그 그래프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죠. 팔굽혀펴기 2회가
가뿐해져서 사회로 올려봤는데 성급했을 수 있어요. 다시 2회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하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날 하루 반짝 특정 습관이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막 10개씩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2개만 해도 괜찮아요. 작은 습관 이상을 하려고 자신을 너무 압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그 습관을 계속 지키면요, 안전지대의 그 경계가 영구적으로 확장됩니다. 지금은 그저 여러분이 서서 한 발짝 뻗을 안전지대 경계를 찾는데 집중해야죠. 이렇게 성장한 하나의 습관은 이제 증식합니다. 증식, 다른 영역으로도 그 영향력이 뻗어간다는 이야기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 흩어져서 완전히 다른 민들레를 또 키우는 것처럼 하나의 습관은 증식해서 여러분의 다른 인생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침대에 앉아서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이불을 갭니다. 이건 특정 시간에 국한된 습관이죠. 큰 성장이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연쇄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불 정리와 나에 대한 격려, 이거 하나로 하루 시작을 제대로 했다는 뿌듯함 덕분에 이 사람은 출근 전 설거지, 양치질을 하며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적기 등까지 다 해내면서 성공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 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도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슈들을 맞이하면요,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네, 성공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은요, 저자도 그리고 저도 수많은 연구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수없이 확인된 사실이에요. 성공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보면 곧바로 자신감은 커지고 다시 비슷한 도전을 하려는 동기가 또 높아집니다.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행동 설계 7단계, 그 정점을 찍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자가 20년간 6만 명을 연구했다고 했죠. 그의 그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작은 일에 성공한 경험이 많을수록 중대한 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말도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성공 가도에 있다면 여러분을 거기까지 이끌어준 그 작은 성공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천천히 다시 살펴보세요. 도대체 어떤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착된 건지, 하루에 어떤 작은 습관이 증식되어서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습관을 다른 사람 습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습관을 기른다는 건요, 식물을 키우는 것과 흡사하거든요. 식물은 저마다 자라는 방식이 다르죠. 습관도 똑같아요. 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범위와 속도로 확대되고 완전히 다른 줄기로 증식되는 거거든요. 팔굽혀펴기 2회로 시작할지라도 최종 크기는 시간과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 습관이란 건요, 습관을 실행하는 개인, 그 행위, 상황,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성장하고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집중하시고요, 다양하게 시도하고 유연성을 유지해 보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에 앞서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환경을 재설계하십시오. 누가 비타민을 꼭 주방에 두어야 한다고 강요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습관은요,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일생일대의 그 중요한 열망에 도달하는데 부스터가 되어줄 거예요. 사소하지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자가 찾아간 혹은 저자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두 자포자기한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정말 이 거지 같은 버릇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중 다수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5일만 지나도 말을 바꾼다고 해요. 저도 믿기지 않는데요. 제가 틀렸네요. 저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네, 저자는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프로그램 참여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문장을 완성하게끔 만들었다고 하죠. 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정확히 5일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에 물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쿠마르도 원래는 자신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음식엔 관심이 없는 사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아무튼 엉망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가 작은 성공을 하기 시작했을 땐 생애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중요한 건요, 운동도 음식도 아니에요. 처음 내면을 들여다봤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충동은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밥 프록터는 이 정체성을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성공은 패러다임, 즉 정체성 변화의 촉진제입니다. 그렇게 한두 가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연관된 행동들이 점점 더 얽히고 증식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뇌는 점점 더 그 정체성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패스트푸드만 먹던 사람이 샐러드가 이상하게 자꾸만 끌리는 사람으로 월 300만 원 벌면 충분하지 했던 사람이 어느새 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5년 전 여러분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향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진짜 열망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여기엔 그 어떠한 작정, 어마무시한 불굴의 투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저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황이든 생각이든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고 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작은 행동은요, 작은 변화는요, 작은 성공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바꿉니다. 이제 화분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씨앗을 뿌리세요. 약간의 계획과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새싹이 땅 위로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 인내심도 필요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야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뿌리만 제대로 내려준다면 큰 줄기는 알아서 잘 자라줄 테니까요. 큰 발전을 위해 모든 변화의 기술을 무리해서 한 번에 배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내딛고 또 다지고, 내딛고 또 다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작은 행동의 일부는요, 성장하고 일부는 증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패러다임은 점차 그것을 하는 사람으로 물들어 가는 거죠. 감히 예측컨대요, 여러분은 예상보다 빨리 성공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지대 어디쯤에서 한 발 더 내디디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